1996년 11월 4일 강원도 정선의 한 탄광 마을에서 3명의 10살 소년이 하교 후 산으로 향했다가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부모들은 밤새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산을 헤맸고 경찰과 군인, 광부들까지 동원된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단 하나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1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흙더미 속에서 발견된 것은 노란색 책가방과 함께 나란히 누워있던 세 소년의 유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탄광회사가 완벽히 밀폐했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폐갱도 속에서 25년간 차가운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비밀 창고에 숨겨진 작물과 함께 발견된 작업 장갑, 그리고 아이들의 두개골에서 발견된 둔기 타격 흔적은 이것이 단순한 조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사건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찾아낸 25년 후 법은 냉혹하게도 공소시효라는 벽 앞에서 정의의 실현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붉은 달 미스테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96년 11월 4일 월요일 강원도 정선군의 한 탄광 마을은 이른 추위와 함께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당시 정선은 석탄 산업의 쇠락기를 맞이하고 있었고 한때 번성했던 광산초는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폐업한 가게들의 낡은 간판이 쓸쓸하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이런 어른들의 세계는 아직 먼 이야기였고 여전히 거대한 탄광 주변은 가장 흥미진진한 놀이터였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3명의 동갑내기 친구들은 오후 3시 30분경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문을 나섰습니다. 정훈이는 키가 또래보다 작았지만 활발한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했고 민수는 공부를 잘해서 반에서 반장을 맡고 있었으며 지석이는 조용하지만 손재주가 좋아 늘 무언가를 만들고 뜯어보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세 소녀는 무거운 책가방을 둘러매고 집으로 향하는 대신 산등성이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는 폐갱도 주변 배수로에서 반짝이는 수정 조각이나 화석을 줍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고 그날도 세 친구는 학교에서 누가 더 예쁜 돌을 찾아오나 내기를 했던 참이었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정훈이의 어머니는 아들이 평소보다 늦는다는 생각에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11월의 해는 빨리 기울어 이미 하늘은 어스름해지기 시작했고 산 위로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이웃집 민수네와 지석이네로 전화를 걸어 아이들이 돌아왔는지 물었지만 세 집 모두 아직 아이들이 집에 오지 않았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아이들과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부모들은 동네 공중전화 앞을 서성거리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이미 선생님들도 퇴근한 뒤였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산골의 어둠이 빠르게 번져나갔고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 집의 부모들은 손전등을 들고 동네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아이들이 자주 가던 문방구 앞, 구멍가게 주변 학교 운동장까지 돌아다녔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훈이의 아버지는 같은 반 친구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물어보았지만 오늘 학교 끝나고 산으로 갔다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지석이의 아버지는 당장 산으로 올라가자고 외쳤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자 이웃 주민들까지 모여들었고 곧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도 퇴근 후 소식을 듣고 급히 수색에 합류했습니다. 30여 명이 넘는 어른들이 손전등과 호루라기를 들고 산길로 올라갔지만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산을 뒤덮은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정훈아, 민수야, 지석아 하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정적뿐이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 마을 이장님이 확성기를 들고 마을 곳곳을 돌며 아이들의 실종 소식을 알렸고 곧바로 정성경찰서에 정식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날 밤 세 집의 부모들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계속해서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정훈이의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던 사탕을 호주머니 가득 넣고 다니며 엄마가 사탕 가져왔어. 나와라 하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불렀고 민수의 아버지는 땅을 치며 제발 아무 데서나 나타나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석이의 할머니는 마을 뒷산 산신당에 올라가 밤새 정화수를 떠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경찰이 도착했고 부모들은 아이들의 사진과 특징을 알려주며 간절한 눈빛으로 경찰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관들은 날이 밝는 대로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부모들의 마음은 이미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동이 트기도 전에 정성경찰서는 인근 군부대와 소방서, 탄광회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군인 50여 명, 경찰 30여 명, 탄광 광부 70여 명 등 총 150명이 넘는 대규모 수색대가 편성되었습니다. 수색 범위는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산등성이를 중심으로 반경 5km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1996년의 수색 환경은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열악했습니다. 드론이나 열감지 카메라 같은 첨단 장비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야간 투시경조차 군부대에서 몇 대 빌려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색대원들에게 지급된 손전등마저 배터리가 금방 닳아버려 광부들이 쓰던 안전모에 달린 전등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색 이틀째가 되던 11월 6일 아이들의 작은 발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산길 입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흔적을 따라 올라갔지만 50m쯤 올라가자 발자국은 낙엽과 자갈에 묻혀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수색대는 두 갈래로 나뉘어 한 팀은 산 위쪽으로, 다른 한 팀은 계곡 아래쪽으로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지휘관은 아이들이 길을 잃고 골짜기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색의 중심을 산 아래 하천 주변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째가 되던 11월 7일 새벽 강원도 전역에 예기치 못한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례적으로 이른 폭설이라며 당분간 눈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눈은 아이들의 작은 발자국이나 나뭇가지에 걸렸을지도 모를 옷가지 같은 미세한 흔적들을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경찰은 급히 군부대에 헬기 지원을 요청했으나 험준한 산악 지형과 기상 악화로 비행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2차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은 눈보라를 뚫고 산을 헤맸지만 시야가 10m도 확보되지 않아 제대로 된 수색이 불가능했습니다. 초기 수색의 결정적 시기인 72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은 그렇게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속절없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들은 눈 속에서도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훈이의 아버지는 동상에 걸려 발가락 2개를 잃을 뻔했지만 계속 산을 헤맸고, 민수의 어머니는 탈진에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가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석이의 아버지는 우리 아이들도 이 눈 속 어딘가에서 떨고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 있을 수 있느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계속해서 식사와 따뜻한 차를 수색대에 전달하며 밤낮으로 수색을 도왔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이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 소녀는 그렇게 1996년 11월의 차가운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부모들에게는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1월 8일 오전, 폭설이 잦아들자 경찰서에는 제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탄광 관계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제2갱도 근처에서 노는 걸 봤다는 목격담이었습니다. 제2갱도는 탄광회사가 1994년에 채굴을 완전히 중단한 폐갱도로 마을에서 동쪽으로 2km 떨어진 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곳이 금지된 놀이터처럼 여겨졌는데 어른들 몰래 갱도 입구까지 올라가 모험을 즐기곤 했던 것입니다. 수색대를 지휘하던 정경희는 즉시 제2갱도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갱도 입구는 높이 3m가 넘는 콘크리트 벽으로 완전히 막혀 있었고, 그 위로는 위험, 출입금지라는 낡은 경고판이 삐딱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정경희는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아이들이 들어갔을 만한 틈새나 구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갱도 입구에서 50m쯤 떨어진 곳, 덤불 사이에서 작은 운동화 한 짝이 발견되었습니다. 진흙투성이에 눈에 젖어 있었지만 민수가 신고 나갔던 운동화와 색깔과 크기가 일치했습니다. 정경희는 즉시 탄광회사 본사에 연락을 취하고 갱도 내부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관리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2갱도는 2년 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 완전히 밀폐했습니다. 입구는 물론이고 환기구까지 모두 콘크리트로 막았으니 아이들이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정경희가 운동화 발견 사실을 알리며 다시 한번 협조를 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일 겁니다. 갱도 개방은 안전상 절대 불가능하며 만약 강제로 진입하시려면 법원 영장을 가져오십시오. 경찰은 즉시 영장 발부를 신청했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담당 판사는 운동화 한 짝만으로는 갱도 내부에 아이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미 콘크리트로 밀폐된 구조물을 강제로 파헤치는 것은 과도한 수사라는 이유로 영장 발부를 기각했습니다. 정경희는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항의했지만 법적 절차는 냉정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갱도 주변만 샅샅이 뒤지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고 정작 갱도 내부는 여전히 굳게 닫힌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수색에 참여했던 한 퇴직 광부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70대 노인이었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2갱도는 완전히 밀폐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그 갱도에서 일했는데 본 입구 말고도 산 반대편에 환기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것도 막았다고 하지만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정경희는 즉시 노인을 안내받아 산 북쪽 사면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30분 넘게 올라가자 키 큰 풀숲 사이로 낡은 철제 덮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덮개는 녹슬어 있었지만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는 않았고 가장자리 한쪽이 약간 들려 있었습니다. 정경이가 손전등을 비추며 틈새를 들여다보려는 순간 어디선가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뭐 하십니까? 뒤를 돌아보니 탄광회사의 보안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은 사유지이며 무단 출입은 불법이라고 말하며 정경이 일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정경이가 경찰 신분을 밝히고 수색 중임을 설명했지만 보안 요원들은 영장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들어간다며 버텼습니다. 결국 정경이는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커져만 갔습니다. 왜 탄광회사는 이토록 갱도 접근을 막으려는 것일까? 그 의문은 며칠 후 한 제보로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탄광회사 경리부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이 익명으로 경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1996년 당시 탄광회사는 정부로부터 폐광 보조금 150억 원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폐광 보조금은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거액의 지원금이었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안전관리 기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특히 폐쇄된 갱도들이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제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정부 감사를 앞두고 서류상으로는 모든 갱도를 완벽히 밀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을 아끼려고 주 입구만 막고 환기구나 비상통로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갱도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는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허위 보고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정경이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탄광회사가 갱도 접근을 극도로 막으려는 이유가 아이들의 안전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혹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익명 제보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부족하며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탄광회사가 당시 정선 지역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수천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 최대 고용주였고 시장과 군수, 심지어 지역 국회의원까지 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회사를 압박하려 할 때마다 위에서 압력이 내려왔고 수사는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11월 중순이 되자 수색 인력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군부대는 다른 임무로 철수했고 경찰도 다른 사건들로 인력을 재배치해야 했습니다. 부모들만이 여전히 산을 헤매고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보다 절망이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훈이의 어머니는 제2갱도 앞 콘크리트 벽을 두 손으로 치며 우리 아들 여기 있어요. 제발 좀 열어주세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차가운 콘크리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996년 겨울은 깊어져 갔고 세 소년의 실종 사건은 미제로 남을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진실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 뒤에 갇혀 있었고 탐욕에 눈먼 어른들은 그 벽을 더욱 높게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작은 운동화는 증거품 보관소 한 구석에 놓여 있었고 그것을 볼 때마다 정경이는 분노와 무력감에 주먹을 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차가운 침묵이 25년이나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996년 12월 말 정성경찰서는
공식적으로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2달 가까이 산을 뒤졌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운동화 한 짝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미제 실종으로 분류되었고 수사 파일은 서류 더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경희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2갱도에 대한 정밀 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는 문장을 남겼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상부에서는 더 이상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는 지시가 내려왔고 사건은 그렇게 잊혀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1997년 새해가 밝았지만 새 가정에는 명절도 축하도 없었습니다. 정훈이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아들의 학교 교복을 꺼내 다림질했고 민수의 아버지는 밤마다 산으로 올라가 손전등을 비추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석이의 할머니는 집 때문에 지석아, 엄마 아빠가 기다린다. 제발 돌아와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두었는데 비바람에 글씨가 흐려져도 계속 새로 써붙였습니다. 새 가족은 힘을 모아 전단지 5,000장을 직접 인쇄했습니다. 1997년 당시에는 컬러 인쇄가 비쌌기 때문에 흑백으로 출력한 전단지에는 아이들의 사진과 함께 1996년 11월 4일 정선에서 실종, 목격자는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주말마다 강릉, 원주, 춘천 등 강원도 주요 도시의 터미널과 시장에 나가 전단지를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전단지를 받아들었지만 대부분 몇 걸음 걷다가 쓰레기통에 버렸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1997년 여름 민수의 어머니는 서울의 한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실종 아동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무작정 상경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실종된 지 너무 오래되었고 목격 정보나 새로운 단서가 없어서 방송하기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제작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빈손으로 정선으로 돌아와야 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칠간 알아누웠습니다. 그해 가을 탄광회사는 드디어 정부로부터 폐광 보조금 150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 모든 폐갱도가 안전기준에 맞게 밀폐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들은 경찰서로 달려가 항의했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정경희는 저도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고개를 떨구었고 부모들은 허탈한 마음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탄광회사는 보조금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완전 폐업을 선언했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1998년 봄 정선의 탄광초는 빠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상가거리는 하나둘 문을 닫았고 주민들은 짐을 싸서 서울이나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 학급을 통폐합해야 했고 한때 북적이던 시장통은 텅 빈 채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정훈이와 민수, 지석이가 다니던 국민학교도 폐교 위기에 처했고 아이들의 책상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자리는 점점 먼지로 덮여갔습니다. 하지만 세 가족만은 정선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정훈이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집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냐며 낡은 집을 지켰고 민수네 가족도 만약을 위해 이사를 미뤘습니다. 지석이네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지만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는 이 땅을 떠날 수 없다며 버텼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마을은 점점 유령 도시처럼 변해갔고 빈집들의 창문은 깨지고 대문은 삐걱거렸습니다. 1998년 11월 4일
실종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 가족은 제2갱도 앞에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사진을 걸어두고 꽃을 놓았으며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라고 적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누군가 그것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탄광회사 측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유지에 무단으로 물건을 설치할 수 없다며 사진과 꽃을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고 부모들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정훈이의 어머니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의사는 이대로 가면 건강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심장에 이상 신호가 왔지만 병원 가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아들을 찾느냐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지석이의 할머니는 82세의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매일 산을 오르며 손자를 찾았고 결국 1999년 초 폐렴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999년, 2000년이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새로운 실종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고 언론의 관심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기였지만 당시 부모들은 컴퓨터를 다룰 줄 몰랐고 온라인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세 가족은 점점 고립되어 갔고 마을 사람들조차 이제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말을 조심스럽게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정선에는 관광 개발 붐이 일었습니다. 폐광촌을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시작되었고 카지노와 레일바이크 같은 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이미지를 지우려는 듯 마을 곳곳에 새로운 건물이 올라갔고 제2갱도가 있던 산 일대도 개발 대상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부모들은 그곳만은 손대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개발 계획은 예산 문제로 무산되었지만 부모들은 언젠가 그곳마저 사라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006년 11월 실종 1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세 가족은 더 이상 젊지 않았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이의 어머니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매일 아침 아들의 방을 청소했고 민수의 아버지는 심장병을 앓으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제2갱도를 찾아갔습니다. 지석이의 부모는 이제 환갑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전단지를 들고 시장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측은하게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세 소년의 실종 사건은 이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더 흘렀습니다. 2021년 7월 강원도 지역에는 기록적인 장마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연일호우특보를 발령했고 이틀 동안 내린 비의 양은 400mm를 넘어섰습니다. 정선의 산과 계곡은 물로 넘쳐났고 곳곳에서 작은 산사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당국은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산간 지역의 도로들은 하나둘 통제되었습니다. 7월 23일 새벽 3시경 제2갱도가 있던 산 일대에서 엄청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집중호우로 약해진 집안이 거대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산 중턱 약 200m 구간의 사면이 통째로 미끄러지면서 수십 년간 쌓여있던 흙과 바위, 나무들이 계곡 아래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천둥 소리보다 큰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어둠과 폭우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 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산 한쪽이 완전히 깎여나가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지하 구조물의 일부가 흉측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 탄광에서 사용하던 환기구 입구였습니다. 수십 년간 흙과 나무뿌리에 덮여있던 그것은 산사태로 인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녹슨 철제 파이프가 비틀어진 채 튀어나와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무너진 콘크리트 조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정성군청은 즉시 복구 작업팀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중장비가 동원되었고 인부들은 토사를 걷어내며 2차 붕괴 위험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 이틀째 되던 7월 25일 오후 굴착기를 운전하던 작업반장이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기계를 멈췄습니다. 흙더미 속에서 천조각 같은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삽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고 곧 그것이 오래되어 사가버린 노란색 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업반장은 다른 인부들을 불렀고 그들은 맨손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노란색 천은 점점 더 큰 형태를 드러냈고 곧 그것이 어린아이용 책가방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책가방은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흙 속에 묻혀 있어서 대부분 썩어 있었지만 방수 처리가 된 안쪽 주머니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인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어보자 안에서 플라스틱 필통 하나가 나왔습니다. 필통 겉면에는 희미하게 지석이라고 쓰인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업반장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성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인부들은 책가방에서 1m쯤 떨어진 곳을 더 파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흙 속에서 작고 하얀 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26일 국과수 법의인류학팀이 도착해 정밀 발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고고학 발굴처럼 조심스럽게 층층이 흙을 걷어내며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드러난 진실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구가 아니라 세 구의 유골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 어린아이 크기였고 뼈의 상태로 보아 같은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유골 주변에서는 90년대 스타일의 낡은 운동복 조각들과 신발 밑창, 그리고 작은 장난감 조각들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발굴팀장은 현장 상황을 보고하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언급했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위치는 환기구 입구에서 약 50m 안쪽입니다. 이곳은 과거 갱도의 비상 통로로 연결되는 지점이며 외부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위치입니다. 즉, 아이들은 환기구를 통해 갱도 내부로 들어갔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25년 전 실종된 세 소년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는 전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훈이의 어머니는 뉴스를 보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민수의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뉴스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석이의 부모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경찰 통제선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발굴 현장을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거기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과수는 유골을 서울로 운반해 정밀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DNA 대조를 위해 부모들의 혈액 샘플이 채취되었고 치아와 뼈의 상태를 분석해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온 결과는 부모들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세 구의 유골은 각각 정훈이,
민수, 지석이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소녀는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차갑고 어두운 갱도 속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과수의 발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 팀장은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새 아이의 두개골에서 예리한 둔기에 의한 타격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한 아이의 두개골에는 10cm 길이의 선상 골절이 있었고 다른 아이들도 후두부에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이 명확합니다. 이는 단순 조난사가 아니라 외부 폭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발표가 나가자 사건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25년 전 사건 기록을 모두 다시 꺼내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정훈이의 아버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죽었다니 누가 감히 우리 아이들한테 손을 댄 거냐며 주먹으로 벽을 쳤고 민수의 어머니는 25년을 기다렸는데 돌아온 건 이런 진실이란 말이냐며 오열했습니다. 정성경찰서에는 25년 전 이 사건을 담당했던 정경희가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정년퇴직한 상태였지만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설을 찾았습니다. 백발이 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당시 기록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제2갱도 제가 그때 그 안을 수색했어야 했습니다. 탄광회사의 방해만 없었다면. 그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진실은 결국 세상 밖으로 나왔고 이제 남은 것은 범인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2021년 8월 초 특별수사본부는 유골이 발견된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과수 감식팀은 최신 장비를 동원해 갱도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25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3D 스캐닝 기술로 갱도의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골이 발견된 장소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과거에 무언가를 보관하던 공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김경정은 갱도 깊숙이 들어가 손전등을 비추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환기구에서 50m쯤 들어간 그곳은 천장이 다른 곳보다 높았고 벽면 한쪽에는 녹슨 철제 선반의 잔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니 두꺼운 먼지 아래로 오래된 목재 팔레트 조각들이 보였고 그 위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금속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김경정은 감식팀원들에게 이 공간 전체를 정밀 수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간의 감식 작업 끝에 놀라운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구리 전선 다발이었습니다. 두께 5cm가 넘는 고압 전선들이 1m 길이로 절단된 채 구석에 쌓여 있었는데 그 양이 수백 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당시 구리 가격이 비쌌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이었고 전선에 찍힌 제조 번호를 확인한 결과 1990년대 중반 탄광회사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누군가 탄광시설에서 전선을 빼내어 이곳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옆에서 발견된 폭약 보관함이었습니다. 나무 상자 안에는 오래되어 부식된 다이너마이트 여러 개가 들어 있었고 뇌관과 도화선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폭발물 전문가는 25년 이상 방치된 폭약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자칫 충격을 받으면 폭발할 수 있다며 긴급하게 육군 폭발물 처리반을 요청했습니다. 군 전문가들이 와서 신중하게 폭약을 제거했고 그 과정에서 폭약 상자에 적힌 관리번호가 1995년 탄광회사 자재 대장에 기록된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경정은 이제 사건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누군가 탄광에서 몰래 빼돌린 귀중품과 위험물을 숨겨두던 비밀 창고였던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탄광이 쇠퇴하면서 내부 관리가 허술해졌고 그 틈을 타 일부 직원들이 회사 자산을 빼돌려 나중에 팔아넘기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문제는 1996년 11월 4일 세 소년이 우연히 이 비밀 창고를 발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감식팀은 계속해서 현장을 뒤졌고 아이들의 유골 주변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흙 속에 반쯤 묻혀있던 작업용 안전 장갑 한 켤레였습니다. 녹색 천에 고무가 코팅된 형태의 장갑은 탄광에서 흔히 사용하던 것이었는데 손목 부분에 특정 일련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국과수는 장갑에 남아있던 미세한 피부 조직에서 DNA를 채취하는데 성공했고 장갑의 일련 번호를 통해 이것이 1996년 당시 탄광 보안팀에 지급되었던 물품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유골에서 3m쯤 떨어진 곳에서는 소형 전기 절단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구리 전선을 자를 때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절단기도 탄광회사 자재였고 손잡이 부분에서 희미하지만 지문 흔적이 검출되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갱도 내부의 일정한 습도와 온도 덕분에 증거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경정은 수사팀을 모아놓고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1996년 11월 4일 새 아이가 환기구를 통해 우연히 이 갱도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안쪽으로 더 들어갔고 이 비밀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곳에서 작물을 옮기거나 보관하던 범인과 마주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관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아이들의 입을 막기 위해 살해한 것입니까? 김경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개골의 타격 흔적으로 보아 범인은 갱도 안에 있던 둔기로 아이들을 공격했고 그 자리에 유기한 뒤 환기구를 다시 막아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수사는 1996년 당시 탄광 보안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는 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경찰은 25년 전 인사 기록을 확보해 당시 보안팀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총 12명이었는데 이 중 4명은 이미 사망했고 3명은 해외로 이민을 간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5명에 대한 추적이 시작되었고 경찰은 이들을 한 명씩 소환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수사팀은 1996년 당시 탄광회사의 내부 비리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습니다. 과거 회계 장부를 뒤진 결과 1995년부터 1996년 사이 구리 전선과 각종 자재들이 장부상으로는 폐기 처리되었지만 실제로는 행방이 묘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폭약관리대장에도 수십 개의 다이너마이트가 사용됨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작업 일지에는 해당 시기에 폭파 작업이 없었다는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자재 관리를 담당했던 직원을 찾아냈습니다. 70대가 된 그는 지방의 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경찰이 찾아가자 놀란 표정으로 그때 그 일이 결국 드러났군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1996년 당시 보안팀장이었던 임모 씨가 주도했습니다. 그는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고철상에 팔아넘기고 있었고 저는 장부를 조작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제2갱도의 비밀 공간은 임 씨가 발견한 곳이었고 그곳에 물건들을 쌓아두었습니다. 증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1996년 11월 어느 날 임 씨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도 내지 않고
그냥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당시 소문으로는 빚을 지고 도망쳤다고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임 씨의 행방을 아십니까? 증인은 모릅니다. 25년 전에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임모 씨에 대한 전국적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을 뒤져본 결과 놀랍게도 임 씨는 1997년 신분을 세탁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바꾸고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경찰은 그의 현재 거주지를 파악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25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17일 새벽 5시 경찰 특공대는 경기도 평택의 한 주택가로 조용히 진입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끝에 위치한 단층 주택 앞에서 대원들은 숨을 죽이고 대기했고 김경정의 신호와 함께 일제히 돌입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안에서는 잠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곧 문이 열렸습니다. 잠옷 차림의 70대 남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바로 임철수, 25년 전 탄광 보안팀장이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내보이며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임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살인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격하게 부인했지만 양쪽 팔을 붙잡은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차에 탑승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경찰 차량은 이미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임 씨는 차 안에서도 계속 저는 정선에서 온 지 20년도 넘었습니다. 저를 누구랑 착각하신 겁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김경정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임철수 씨 1996년 11월까지 정선 탄광 보안팀장으로 근무하셨죠.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선경찰서 조사실로 연행된 임 씨는 처음 며칠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1996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이갱도 같은 곳은 가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발견된 안전장갑의 DNA 감식 결과를 제시하자 그의 얼굴에 동요가 일었습니다. 이 장갑에서 검출된 DNA가 당신과 99.9% 일치합니다. 또한 장갑의 일련 번호는 1996년 10월 당신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장갑은 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퇴사할 때 사물함에 두고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경정은 차분하게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1996년 11월 5일자 탄광회사 근무 기록부였습니다. 거기에는 임 씨가 11월 4일 야간 근무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날 저녁 7시 이후 회사 건물 어디에서도 목격되지 않았다는 동료들의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25년 전 증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탄광 경비원이었던 한 남성은 11월 4일 밤 9시쯤 임 팀장이 트럭을 몰고 회사를 나가는 걸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다음 날인 11월 5일 아침 임 팀장이 출근했을 때 평소와 달리 몹시 초조해 보였고 옷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언은 당시 임 씨의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요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경찰이 찾아가자
오래 고민하던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1996년 11월 5일 새벽이었습니다. 임 팀장이 저를 급히 불러내더군요. 그의 집 뒷마당에 가보니 작업복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제게 본 것은 모두 잊어라. 그래야 너도 산다고 협박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때 불타는 옷에서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팀장의 손에도 긁힌 상처가 여러 개 있었고요. 저는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팀장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이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혹시나 했지만 증거도 없었고 제 목숨도 소중했습니다. 이 증언이 공개되자 임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조사 일주일째가 되던 8월 24일,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발적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수사관들은 녹음기를 켜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2갱도의 비밀 창고에서 구리 전선을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고철상에 넘기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환기구 쪽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이 손전등을 들고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불을 끄고 숨었지만 아이들은 계속 안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쌓아둔 전선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야, 여기 뭐 엄청 많다. 아이들이 그렇게 소리치는 걸 들었을 때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나가서 이 사실을 말하면 저는 끝장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횡령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었어요. 저는 그냥 겁을 주려고 했습니다. 김경정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겁을 준다는 게 둔기로 머리를 때린 겁니까? 임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아이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서 본 것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소리쳤는데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휘둘렀고 아이들이 쓰러졌습니다. 조사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3 아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아이들을 두고 환기구 입구를 콘크리트로 막았습니다. 회사 창고에서 시멘트를 가져와서 완전히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했습니다.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당신 혼자서 입구를 막았습니까? 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하 직원 2명이 도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돈을 주며 입을 막았고 그들도 공범이었기 때문에 절대 말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 2명의 신원을 파악했고 1명은 이미 사망했지만 나머지 1명을 찾아내 조사했습니다. 그 역시 결국 사실을 인정했고 임 씨의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탄광회사 경영진도 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임 씨는 범행 직후 당시 관리부장에게 사실을 고백했고 부장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회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당분간 조용히 있어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사는 폐광 보조금 150억 원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 사건을 완벽하게 은폐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경찰이 제2갱도 수색을 요청했을 때 회사가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시 관리부장은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지만
회사 임원 중 일부는 아직 생존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소환했고 한 명은 당시 부장으로부터 갱도 수색은 절대 허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임원은 보조금 수령 후 임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지만 그가 먼저 신분을 바꾸고 사라져버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탄광회사는 새 아이의 죽음을 알면서도 돈을 위해 침묵했고 그 침묵은 25년간 이어져 온 것입니다. 2021년 8월 말 임철수의 자백이 언론에 공개되자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25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고 사람들은 새 소년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며 분노했습니다. 부모들은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정훈이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하며 울먹였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범인을 끝까지 처벌해달라고 호소했고 지석이의 부모는 25년을 기다렸으니 이제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임철수를 살인 혐의로 기소할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검토하던 담당 검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상급자를 급히 불러 상황을 보고했고 곧 검찰청 전체가 긴급회의에 돌입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공소시효였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오랫동안 15년이었습니다. 즉, 범죄가 발생한 시점부터 15년이 지나면 범인을 찾아도 기소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2015년 7월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지만 공소시효로 인해 처벌하지 못하자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그해 8월 태완이법이 제정되면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의 소급 적용 범위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완이법은 2000년 8월 7일 이후에 발생한 살인 사건에만 소급 적용됩니다. 1996년 11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담당 검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사건 발생일은 1996년 11월 4일, 당시 공소시효 15년을 더하면 2011년 11월 4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은 2021년이니 이미 시효가 만료된 지 10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검사는 책상을 치며 분노했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의 소급 적용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범죄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살인죄로는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9월 3일 검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장검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임철수에 대한 살인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은 그럼 범인을 그냥 풀어주는 겁니까? 라고 외쳤고 부장검사는 다른 혐의를 검토 중입니다 라고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가족들은 절규했습니다. 정훈이의 어머니는 검찰청 앞에 주저앉아 법이 살인마를 보호하고 있다며 목 놓아 울었고 민수의 아버지는 25년을 기다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지석이의 할아버지는 범인이 자백까지 했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니 이게 나라냐며 오열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의 항해 시위가 벌어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선 탄광 사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법학자들은 연일 토론에 나섰습니다. 일부는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는 오래된 사건의 증거인멸과 기억 왜곡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처럼 물리적 증거와 자백이 명확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법의 소급 적용을 허용하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 아무리 끔찍한 범죄라도 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특정 사건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임철수를 살인죄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다른 죄목으로라도 처벌하기 위해 모든 법률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들은 밤을 새워가며 사건 기록을 검토했고 마침내 몇 가지 혐의를 찾아냈습니다. 첫째, 사체 유기죄였습니다. 이 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지만 유골이 발견된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범죄의 계속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둘째, 탄광회사 자산 횡령죄였습니다. 임 씨가 구리 전선과 폭약을 빼돌린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했고 이 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습니다. 셋째, 증거인멸 및 위증교사죄였습니다. 임 씨는 범행 후 피 묻은 옷을 소각하고 공범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는데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이었습니다. 넷째, 사기죄였습니다. 임 씨는 아이들이 실종된 후에도 탄광회사에 계속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고 심지어 실종 수색에 참여한 것처럼 근무 기록을 조작해 수당까지 챙겼습니다.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유가족에 대한 사기죄였습니다. 1997년 임 씨는 익명으로 유가족에게 접근해 아이들의 행방을 안다며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혐의를 종합해 기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비록 살인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지만 다른 죄목들을 합치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횡령죄와 사기죄는 일부가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검사는 비록 살인죄로는 처벌하지 못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의 형을 구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9월 15일 임철수는 업무상 횡령, 사체 유기, 증거인멸,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임 씨는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횡령은 인정하지만 사체 유기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사기죄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시작부터 법리 공방으로 치열했습니다. 검찰은 사체 유기는 유골이 발견될 때까지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를 새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사체 유기 행위는 1996년에 완료되었으므로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방청석에는 매일 유가족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재판정에서 쏟아지는 법률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살인죄로 처벌받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설령 유죄가 나오더라도 형량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훈이의 아버지는 재판이 끝날 때마다 법정 복도에서 우리 아들의 목숨값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울부짖었고 민수의 어머니는 차라리 범인을 못 찾았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텐데라며 자책했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공소시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고 국회의원들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법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설령 바뀐다 해도 이미 벌어진 이 사건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만에 진실을 찾았지만 법의 벽은 여전히 높고 차가웠습니다. 유가족들은 법정 안팎에서 싸워야 했고 그 싸움은 또 다른 고통이 되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2021년 가을부터 시작된 재판은 2022년을 넘어 2023년, 202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임철수 측 변호인단은 혐의 하나하나를 집요하게 다투었고 검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십 명의 증인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사체 유기죄의 공소시효 인정 여부를 놓고만 1년 넘게 법리 공방이 벌어졌고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체 유기는 일회성 행위로 1996년에 완료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다고 판결했고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매 재판마다 법정을 찾았습니다. 정훈이의 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어 휠체어를 타고 나와야 했고 민수의 아버지는 심장병이 재발해 산소호흡기를 달고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지석이의 어머니는 재판이 열릴 때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정은 감정이 아닌 증거와 법리로만 움직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도 이미 70대 노인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고 유가족들은 그 말을 들으며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2025년 중반 재판은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 임철수는 3명의 어린 생명을 빼앗고도 25년간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으며 심지어 유가족을 속여 돈까지 뜯어냈습니다. 비록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남은 혐의만으로라도 최대한의 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2년이었습니다. 횡령죄 5년, 사기죄 4년, 증거인멸죄 3년을 합산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했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법정에서 임철수는 유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했고 유가족들은 저 사람이 정말 반성하는 게 맞느냐며 의심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드디어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유가족과 언론,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숨죽이며 재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 판사가 들어왔고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엄숙해 보였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펼치고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임철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고 유가족들은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피고인은 1996년 11월 4일 단지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 3명의 어린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았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새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저 놀이터를 찾아 산에 올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주저없이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어린 생명들을 차가운 갱도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25년간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본 재판부가 가장 괴로웠던 것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한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라는 법의 한계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법정에는 낮은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악마적 범죄입니다. 하지만 본 재판부는 법관으로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는 다시 서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범죄와 증거인멸, 사기 행위는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양심의 가책 없이 유가족들을 기만하고 금전적 이득까지 취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한 행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피고인 임철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선고가 떨어지자 방청석에서는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훈이의 어머니는 고작 5년이요? 우리 아들의 목숨값이 겨우 5년입니까? 라고 외쳤고 민수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야 했습니다. 지석이의 부모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새 아이의 목숨, 25년의 기다림, 그 모든 고통의 값이 겨우 징역 5년이었던 것입니다. 판사는 법정의 소란을 진정시키고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본 재판부는 이 판결이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것이 최선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판사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법관이었지만 동시에 세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임철수는 판결을 듣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입가에는 안도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년이면 형 집행을 감안해도 3년 정도면 출소할 수 있었고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가석방도 가능했습니다. 변호인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검찰 역시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이므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유가족들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정훈이의 어머니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민수의 형은 차라리 범인을 찾지 말 걸 그랬다. 이렇게 무력감을 느낄 바에는이라며 자책했습니다. 지석이의 할아버지는 내가 죽기 전에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고 싶었는데 이게 정의냐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충격은 당시 탄광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관리부장은 이미 사망했고 나머지 임원들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몰랐다며 발뺌했습니다. 설령 알았다 해도 방조제나 은닉제 역시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25년 전 15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풍족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지만 법은 그들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하며 법의 맹점을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선 3인법이라는 이름으로 특별법 제정 운동을 벌였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한 소급 입법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는 공소시효 폐지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것은 미래의 사건들에만 적용될 뿐이었습니다. 정선 탄광 사건의 새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말 임철수는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교도소 버스에 오르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유가족들이 보기에 그것은 반성이 아니라 세간의 시선을 피하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25년을 기다려 찾은 진실은 이토록 씁쓸했고 정의는 반쪽만 실현되었습니다. 법정을 떠나는 유가족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들의 눈에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통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루지 못한 정의는 다른 방식으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임철수의 만행은 언론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그의 얼굴과
이름은 모든 뉴스와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임 씨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그가 신분을 바꾸고 살았던 25년간의 삶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평택에서 그는 박영수라는 가짜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평범한 노인처럼 지냈지만 이웃들은 그가 유난히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이웃은 항상 불안해 보였고 경찰차만 지나가도 움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가끔 밤에 악몽을 꾸는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기억했습니다. 25년간 그는 겉으로는 평온하게 살았지만 내면은 끊임없는 공포와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 씨의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체포된 후 충격으로 쓰러져 입원했고 두 아들은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손자들은 학교에서 심한 왕따를 당해 전학을 가야 했고 평택의 집은 누군가 던진 돌에 유리창이 깨지고 대문에는 살인마 집안이라는 낙서가 새겨졌습니다. 임 씨의 가족들은 결국 집을 팔고 행방을 감췄지만 인터넷에는 그들의 사진과 정보가 계속 떠돌았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임철수의 삶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그의 범죄는 악명이 높았고 특히 어린 아이를 죽인 범죄자는 교도소 내에서도 가장 경멸받는 부류였습니다. 입소 한 달 만에 임 씨는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늑골이 부러졌고 식사 시간에는 누군가 그의 밥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교도관들이 보호 조치를 취했지만 임 씨는 독방에 갇혀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2026년 6월 수감 5개월 만에 임철수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던 그는 교도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체중이 급격히 빠졌습니다. 7월에는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 교도소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8월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여러 합병증이 동시에 나타났으며 연령을 고려하면 상태가 위중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임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 집행 정지를 검토했지만 여론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유가족들은 범인이 편하게 병원 침대에서 죽게 둘 수 없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시민단체들도 형 집행 정지는 또 다른 면죄부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교도소는 형 집행 정지를 보류했고 임 씨는 교도소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임철수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투석 치료가 필요했지만 교도소 시설로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법무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형 집행 정지를 승인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가족들은 다시 한번 절규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인도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범인에게만 인도적 조치를 하는 겁니까? 정훈이의 어머니는 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민수의 형은 차라리 교도소에서 죽게 두는 게 마지막 처벌 아니냐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었습니다. 결국 임철수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모처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출소 당시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고 체중은 40kg대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의 출소 장면을 촬영했지만 임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마지막 사과라도 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임철수는 사실상 감옥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병실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고 24시간 경찰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의 면회도 제한되었으며 병원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조차 그를 대하기 꺼려했고 간호사들은 최소한의 의료 행위만 하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임 씨는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고 가끔 신음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임철수는 요양병원 침대 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언론에 간단히 보도되었지만 더 이상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그의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고 조문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임 씨의 가족들은 조용히 화장을 치렀고 유골은 무연고 납골당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유가족들에게 단 한마디의 진심 어린 사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임철수의 죽음에 대해 유가족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훈이의 어머니는 그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돌아오는 건 아니다며 담담하게 말했고 민수의 아버지는 차라리 교도소에서 형을 다 채우고 죽었어야 했다며 분노했습니다. 지석이의 할아버지는 그 사람도 결국 고통 속에서 죽었으니 그것이 천벌인가 보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죽음으로 위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25년간의 기다림, 재판 과정의 고통, 그리고 법의 한계 앞에서 느낀 무력감은 임 씨의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정의는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고 그 씁쓸한 현실 앞에서 유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골 발견 6년 만에 세 소년의 합동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임철수가 사망한 후에야 유가족들은 비로소 아이들을 제대로 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선의 한 공원묘지에 3개의 작은 묘가 나란히 마련되었고 장례식에는 전국에서 수백 명의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은 언론을 통해 사건을 알게 된 시민들이었고 그들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세 소년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훈이의 어머니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25년 전 아들이 입고 나갔던 운동복과 똑같은 옷을 묘에 넣어주었고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만화책도 함께 묻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끝까지 장례식을 지켰고 이제 편히 쉬거라라고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석이의 할머니는 장례식장에서 손자가 어렸을 때 만들어 주었던 헝겊 인형을 관 위에 놓으며 할미가 곧 갈 테니 거기서 기다려라고 속삭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유가족들의 삶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정훈이의 부모는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더 이상 정선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그곳은 너무나 많은 고통의 기억이 서려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고 어머니는 여전히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민수의 가족은 정선에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형은 매주 정선을 찾아와 동생의 묘를 돌보고 있습니다. 지석이의 부모는 부산으로 내려가 손주들 곁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지만 명절마다 정선을 찾아와 아들 앞에 절을 올립니다. 2026년 현재 정선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한때 탄광으로 번성했던 이곳은 이제 관광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카지노와 레일바이크, 스카이워크 같은 시설들이 들어섰고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화려한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거리에는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편 산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제2갱도가 흉터처럼 남아 있습니다. 산사태로 드러났던 환기구는 다시 봉인되었고 그 위에는 위험구역, 출입금지라는 낡은 팻말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시 탄광회사 임원들 중 일부는 아직도 정선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25년 전 받은 폐광 보조금 150억 원 덕분에 풍족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유가족들은 분노를 삼켜야 합니다. 법은 그들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못했고 그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거리에서 마주치면 그들은 고개를 돌리며 지나가지만 그 뒷모습에서 양심의 가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건 발생 3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새 소년의 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그들도 모두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정훈이의 어머니는 31년을 기다렸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억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형은 동생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40살이었을 텐데라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석이의 아버지는 우리가 죽으면 이 아이들을 기억해 줄 사람이 있을까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퇴직한 정경이도 그날 묘를 찾았습니다. 그는 25년 전 자신이 제2갱도를 제대로 수색하지 못한 것을 평생의 한으로 안고 살아왔습니다. 묘 앞에 무릎을 꿇은 그는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끈질기게 파고들었어야 했는데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그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미제로 남겨야 했던 그 무력감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남긴 것은 비통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폐광산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백 개의 폐갱도가 재조사되었고 제대로 밀폐되지 않은 갱도들이 속속 발견되어 보안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또한 실종 아동 수색 시스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지역 경찰서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신속 대응팀이 구성되었고 최신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시스템이 정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새 소년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정훈이가 좋아하던 축구는 이제 아무도 차지 않고 민수가 꿈꾸던 의사의 길은 영원히 걸을 수 없게 되었으며 지석이가 만들고 싶어하던 로봇은 영원히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새 소년은 10살의 모습 그대로 시간 속에 갇혀버렸고 부모들만이 늙어가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선에는 또다시 눈이 내렸습니다. 31년 전 새 소년이 사라졌던 그날처럼 하얀 눈이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제2갱도가 있던 산 위로도 눈이 내려 모든 것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쌓인 눈 속에서 과거의 비극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알고 있습니다. 눈은 언젠가 녹아 사라지지만 가슴속 아픔은 결코 녹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범인은 죽었고 아이들은 땅에 묻혔으며 재판 기록은 서류 더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종결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범행을 묵인했던 탄광 관계자들은 여전히 풍족한 노후를 즐기고 있고 공소시효라는 벽 앞에 정의는 절반의 시련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차가운 갱도를 벗어난 새 소년은 정선의 맑은 하늘 위로 돌아갔지만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 어딘가에 또 다른 비밀 창고가 진실을 삼키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침묵이 또 다른 아이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증명했듯이 감춰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드러났을 때 법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일까요? 그리고 돈과 권력 앞에서 침묵을 선택했던 어른들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붉은 달 미스테리였습니다.